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엄마가 처음 저와 제 아빠 앞에 나타난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커서 새엄마나 새아빠가 들어오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먼저 떠난 한쪽 부모에 대한 미안함, 연민, 그리고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엄마에게 그다지 친절하거나 살갑지 않았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새엄마가 그저 예쁘고 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아빠의 모습이 가끔 믿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티낼 수는 없었죠. 그래도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날이면 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빠 걱정한다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그런 얘기 한 번 안 하시고 혼자 끙끙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저에게는 최선을 다하시고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셨지만 엄마에게는 그냥 무뚝뚝하고 무심한 남편이었어요. 물론 부부 사이의 일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자랄 때 아빠가 신경 써 주셨던 기억이 없었으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랑 멀어졌겠죠. 다행히 그런 건 아니어서 아빠랑 사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좀 더 잘해주지 라는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엄마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늘 하셨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가족들은 충분히 힘들어. 그러니까 아프면 얼른 떠나주는 게 가족들을 위한 거야.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셨던 저희 엄마. 정말로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 3개월 만에 저와 아빠를 훌훌 떠나셨습니다. 암이기는 했지만 워낙 많이 퍼져 있는 데다가 몇 군데나 옮겼던 병원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려서 나중에는 대체 의학의 민감 요법까지 안 해본 게 없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그 모든 순간 엄마가 하자는 건 다 지원해주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마지막에 뼈밖에 남지 않을 만큼 마른 채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르고 작은 몸에 얼마나 많은 호스와 바늘이 꽂혀 있던지 엄마는 임종 후에 그 호스, 바늘 제거하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며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병원에서 돌아가신 엄마의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산송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엄마를 잃고 저랑 아빠는 나름 둘이서 의지해가며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때 아빠가 몹시도 민망하면서 설레는 얼굴로 저에게 새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아빠가 연애를 2년이나 했다는 것도 충격이고 새엄마가 아빠보다 10살 넘게 어리다는 것도 제게는 충격이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체 어디서 만났냐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충격의 절정이기는 했습니다. 그게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노래주점 갔다가 거기서 다른 팀이랑 조인했는데 거기서 만났다. 뭐라고? 술집 여자라고? 술집 여자라니. 거기 놀라운 사람이랑 부킹 같은 거 했다가 만난 거라니까.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제가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50 다 되어가는 아빠가 부킹을 했다는 것도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는데 부킹에서 만난 여자라 2년을 넘게 저 몰래 연애한 건 분해서 머리가 터질 얘기였습니다. 게다가 아빠보다 10살 넘게 어려 저랑도 10살 남짓밖에 차이 안 나는 게 주저앉을 만큼 짜증나는 사실이었죠.
새엄마가 될 여자는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여러모로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조금 철이 없나 싶었지만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 그날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 매이는 것도 싫어서 자격증은 20개가 넘는데 다 프리랜서로 일을 할 뿐 회사는 또 안 다닌대요. 글쎄 평생 남의 말 안 듣는 아빠가 왜 요 근래 갑자기 공부를 하나 했더니 연애하면서 같이 자격증 딴다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아니 대체 어디에 쓴다고 무슨 수상구조요원 자격증도 따고 레크레이션 자격증도 따는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돈 쓰고 싶어 안달난 늙은 커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마음이 꼬이니 만사가 다 불만스러워 보였던 까닭도 있겠어요. 그렇게 처음 만났던 곳 얘기를 듣고 제가 펄펄 뛰니까 아빠가 그 이후에 어떤 얘기도 제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입을 다문 건 새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나이와 아빠랑 연애한 기간만 말해주고 그 외에는 자기 친정 얘기도 안 하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제게 전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고 넘어가더라고요. 신비주의인 건지 아니면 정말 개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 번은 왜 결혼을 안 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너무 궁금해서 안 듣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해맑은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한테 매여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나 그래서 처음에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려고 했었잖아. 그런데 네 아빠가 엄청 보수적이더라고. 동거만 할 거면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건 또 싫더라. 그래서 결혼했지. 그런데 넌 그러지 마. 서류 합치고 뭐하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 생기면 결혼부터 덥석하지 말고 일단 동거부터 해봐. 제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 새엄마 정말 신세대다,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낳은 친딸이라도 저렇게 해맑게 동거부터 하라고 얘기할까? 보통 진짜 엄마면 남자랑 동거하겠다고 말하는 딸,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겠다고 난리치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대화를 나눈 후 제가 내리는 결론은 늘 역시 계모는 계모인가 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서운한 마음을 혼자 야물게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한번 그런 식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엄마가 무슨 일을 하던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집에 있는 살림만 조금 바뀌어도 우리 아빠가 번 돈으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저러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빠랑 여행을 간다고 하면 우리 아빠 돈으로 펑펑 놀고 다니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저한테도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것도 없잖아요. 새엄마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 관계가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내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새엄마가 아주 못되고 불쾌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그것조차도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미리 머리 쓴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이것저것 다 꼬여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빠만 아파봐. 그러면 본성이 드러날걸? 아마 어떻게 하든 재산 빼돌려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할 거라고. 아휴. 그리고 마침 지금 저의 그런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지인의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선배 언니인데 괜히 착하고 맑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날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 언니 이름 옆에 모친, 부친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아서 문자를 잘못 보낸다 보다 모친이나 부친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으니 이걸 어째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친이나 부친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였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산악 동호회를 할 만큼 건강한 언니였고, 이후에도 들려오는 소식은 그냥 맑고 밝은 소식밖에 없었거든요. 부랴부랴 찾은 장례식장에서 저는 먼저 와 있던 또 다른 선배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쩐지 장례식장이 영 분위기가 기묘하다 했더니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 선배가 전해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사업하다 만난 여자랑 재혼한 거잖아. 처음에는 엄청 잘했대. 그래서 얘도 자기는 엄마 복이 많다고 돌아가신 엄마는 천사고 새엄마는 성녀라고 그렇게 주변에 말하고 다녔었나 봐. 저도 들은 적 있어요. 새엄마랑 친해서 같이 몇 주씩 배낭여행도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흔한 새엄마 스토리지 뭐. 아버지가 수술도 안 되는 혈액 관련 병에 걸리셨는데 의사가 딱 선언 내리자마자 세상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대. 태도가 바뀌다니 어떡해요? 거의 산송장 같은 아버지 요양병원 제일 싼 데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재산 다 자기 앞으로 빼돌려서 가로채고 아주 주도면밀했나 봐. 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버지 그냥 평범한 병인데 시골로 요양 갔다고 알고 있었나 봐. 어머, 그러면 아버지 요양병원에 들어간 것도 비밀로 하고 장소도 안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믿었던 거지. 평소 워낙 금슬도 좋고 아버지 끔찍하게 위하고 했으니까. 아버지 조금 안정될 동안 그냥 편하게 혼자 두라고 그 말 믿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알게 됐나 봐. 서류를 떼다가 알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전화하는 걸 들었는지. 그거 알게 된 후로 배신감에 치를 떤 거야. 근데 세상에 참나 그 와중에 이 새엄마라는 사람이 또 잠적을 했어요. 일단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기는 찾았대. 그런데 자기 아버지 그렇게 제대로 케어도 안 되는 요양병원에 방치돼 있는 거 보고 얘가 거의 반 미쳤었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너무나 충격이 컸겠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못 일어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없다고 자기 아버지 생명유지장치 손대고 얘도 스스로 세상을 져버렸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아유, 비극이지 비극. 어차피 아버지야 오늘 내일 하셨던 분이라 그러려니 하는데 아유 정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 맞은편이 얘 아버지 빈소잖아. 그제야 왜 양쪽 빈소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리번거리며 이 사단을 낸 그 새엄마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그 어디에도 새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두리번거리는 걸 본 선배가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여기 있겠냐? 야, 진즉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내 연남이랑 재산 다 현금화해가지고 동남아로 튀었단다. 이 장례도 건너 먼 친척이 치르는 거야.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나이 들어 만나는 사람은 잘 만나야 돼.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만날 줄 누가 아냐고. 선배의 그 말이 제 가슴을 한 글자 한 글자 칼처럼 아프게 핥히었습니다. 꼭 저한테 조심하라고 충고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어요. 갑자기 만사가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대체 재산은 잘 지키고 있나? 또 물색 없이 결혼했다고 다 새엄마 앞으로 재산 돌려놓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바로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속도 모르고 저희 아빠 거실 한가운데 신문지 넓게 펴놓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엄마와 함께 무슨 캠핑 온 사람들 마냥 알콩달콩 고기를 구워서 나눠 먹고 계시더라고요. 넌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아직 저녁 안 먹었어. 고기 먹어. 그래, 어서 와서 먹어. 진작 말했으면 반찬 좀 해서 싸놓을 걸. 반찬 같은 거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혼자 있는데 뭐 많이 먹겠어요? 그런데 아빠랑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아빠랑 단둘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밥 먹고 자리 조금만 비켜주시면 안 돼요? 나름 심란하고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 아빠와 대화할 자리를 만들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몹시도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빠가 갑자기 삼겹살 먹던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엄하고 쌀쌀 맞은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랑 같이 듣지 않을 얘기는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말이든 네 엄마랑 둘이 같이 듣겠다고. 나한테 할 얘기면 너희 엄마한테도 해야 되는 얘기고, 네 엄마가 듣지 말아야 할 얘기면 나도 들을 필요가 없다.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내 엄마예요?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엄마는 하나예요. 그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아빠가 여자 바꿔가면서 같이 살 수는 있어요. 아빠도 성인이고 그건 아빠 자유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나한테 엄마로 강요하지 말아야죠. 왜 말끝마다 네 엄마는 네 엄마는 이래요? 엄마 아니에요. 그 순간 아빠가 불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버럭 화를 내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아빠를 붙잡으며 왜 이러냐고 이런 일 아니라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것도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자기만 아니면 아빠와 제 사이에 이런 분란이 일어날 일도 없는데 어느 날 나타나 갑자기 끼어들어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리는 그 모습조차 그 순간에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한 소리 했죠. 나 어찌됐던 간에 아빠와 엄마가 함께 일군 재산, 그 재산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 용납 못해요. 엄마가 아빠랑 살면서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면서 지켜낸 재산, 그건 다 내 거야. 이 여자한테 넘길 생각 조금도 하지 말아요.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억울할까봐 그래. 그렇게 저는 20대 중반, 어른이라면 어른이고 어리다면 어린 그 나이에 아무도 제게 빌미를 주지 않은 불안감을 토대로 혼자 폭주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근 1년을 저와 한마디도 섞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 새엄마는 아빠와 제 사이를 어떻게든 다시 사이좋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하더라고요. 새엄마랑 둘이 만나는 줄 알고 나간 자리에 아빠가 있다거나 아빠한테 제가 아픈 것 같다고 걱정하는 얘기를 해서 아빠가 제 자취집에 찾아오게 하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그냥 가식으로 하는 일인 줄 알았죠. 주제넘게 노력한다고 이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줄 아냐고 중얼거리며 오히려 더 세모 눈을 뜨고 바라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심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종국에는 저한테 각서의 공증까지 받아서 내미는 겁니다. 아빠와 사는 동안 자기가 가게에 기여한 것 외에는 그 어떤 유산도 받지 않겠다는 각서와 공증이었어요. 제가 아빠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얘기인 친엄마와 함께 쌓았던 재산 한 푼도 못 준다는 그 말을 염두에 둔 거였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아빠랑 제 사이가 틀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공증까지 받아가지고 와서 아빠와 화해할 걸 종용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물어봤지요. 대체 아빠랑 제 사이를 왜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빠랑 사이 안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으면 아빠 불행해. 나는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참 이상하죠. 수년간 혼자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쓰고 계모라는 프레임으로 오해했던 모든 것이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예전처럼 배척하거나 싫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엄마와 무난하게 지내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아빠도 저에 대한 화를 좀 푸시고 저한테 한마디 두마디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녀는 조금씩 옛날 관계를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늘 새옹지마인가 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다가오고, 나쁜 일이 지나가면 그래도 조금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게 인생의 이치인가 봅니다. 제가 아빠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새엄마하고 오해 없이 무난하게 지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아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희귀하게도 온몸의 근육이 차근차근 굳거나 마비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파킨스 병처럼 몸이 앞으로 굽으면서 약으로 조금 지연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라 그야말로 몸에 존재하는 모든 근육들 중 어떤 게 마비가 될지 모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위나 장도 근육이 있고 눈이나 혀도 근육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였더라고요. 즉, 아빠의 병은 어느 날 어떤 신경이 어떤 근육을 건드리고 움직일지 몰라서 한 번은 눈 근육, 그 다음에는 팔 근육,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 중 어딘가가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걸 멈추거나 느려지는 그런 병인 겁니다. 당연히 병원에 입원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몸 상태에 반응을 해야 했어요. 평범했던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건 정말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두 눈이 보이셨던 분이 점심 먹으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일도 생겼고, 그나마 덜덜 떨면서도 걸으실 수 있었던 분이 목 아래로 그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를 움직이는 것도 더뎌지고 느려지니 아빠는 점점 쇠약해지셨어요. 그 와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는 점점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작지만 성실하게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빠 덕에 경제적으로 한 번도 어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엄마가 알아 누웠을 때도 아빠는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치료 다 하라고 자기가 어떻게든 돈은 벌어오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 말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병은 병명도 모호하고 쓰는 약도 보험이 안 되는 것이 많다 보니 주사 한 번 맞는데 몇십만 원, 뭐 하나 찍는데 몇십만 원이 술술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괜찮아진다는 보장이 있으면 집 팔고 세간 팔아서 병원비 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의미 없는 연명에 쓰는 돈이라는 거였습니다. 참 돈이 뭔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갑갑해지면서 갈등이 오더라고요. 이게 맞나? 옳은 건가? 계속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입원이 길어지고 답답해지니 아빠는 저와 새엄마에게 그냥 집에 가서 죽고 싶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러면 언제 일어날지 모를 비상 상황에 응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계속 말리는 상황이었죠. 아빠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기계들, 몸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니 그거를 지탱해 줘야 하는 침대 때문에 병원에서도 어지간한 환자가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아빠 혼자서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 상황에 집으로 가겠다고 하니 당연히 의료진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싶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즈음부터 새엄마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정말 병원에 있는 귀신처럼 아빠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본인이 샤워하고 화장실 가야 할 때 그때마다 아빠를 휠체어에 옮겨 자기 볼일 보고 샤워하는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눈앞에서 아빠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했죠. 오죽하면 이러다가 어머님이 쓰러지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빠 옆에서 꼼짝도 안 하던 사람이 자꾸만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입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이야말로 한시도 곁을 비우는 시간 없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때인데 대놓고 병원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역시 너도 그렇지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던 거 계속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 의심을 거둔 제가 너무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느껴졌거든요. 혼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계속 새엄마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어야 이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이제 우리 아빠 오늘 내일 하시니 마음이 변했다 생각한 거죠.
아주 자기 세상 만났다 싶어서 저렇게 싸돌아 다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휘저어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못난 아빠는 그 와중에도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면 혹시 새엄마가 온 거 아닌가 고개를 쭉 내밀고 두리번거리고는 하셨습니다. 휠체어에 태워도 몸에 힘이 없어 가누질 못하니 앞으로 자꾸만 고꾸라지고 그 바깥 구경 좋아하던 아빠가 정말 꼼짝없이 침대에만 계신 걸 보니 마음이 갑갑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건지 아빠가 어눌한 말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가 집에 우리 똘보기 보려고 설치한 카메라 그거 보면 우리 똘보기 좀 볼 수 있냐? 똘보기는 저희 아빠가 지난 10년간 정말 애지중지 키워오신 시추 강아지입니다. 워낙 시추가 움직임도 없고 쿠션처럼 얌전한 강아지라 큰 저지리가 없는데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펫캠을 설치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니 얘는 사고도 안 치고 가만히 있기만 한데 무슨 캠을 설치하냐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멋쩍은 얼굴로 밖에 나가서도 가끔 똘보기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보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실에 설치한 캠입니다. 병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거나 아빠가 병원 마당까지만이라도 나가실 수 있으면 똘보기를 직접 보고 안아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화면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였죠. 순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냥 아빠 아픈 것만 생각해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알고 보면 아빠는 똘보기가 있는 집안 풍경, 거기서 살았던 일상이 그리우셨던 거니까요. 제가 아빠의 핸드폰으로 열심히 캠에 연결된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보고 차마 아빠에게 그 화면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오매불망 똘보기를 보겠다고 기다리신 아빠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핸드폰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아빠, 여기가 인터넷이 약한가 봐. 뭐가 잘 안 잡히네. 내가 가서 한번 보고 안 되면 집에 가서 내가 똘보기 영상 찍어서 갖다 줄게요. 부랴부랴 아빠의 핸드폰을 들고 병원 로비로 나와 한참을 카메라를 따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두 손이 다 벌벌 떨리더라고요. 까만색 반팔을 입은 몸 좋은 남자 셋이 집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빠가 캠을 설치할 그 즈음 소리까지 되는 거 하고 싶다 했을 때 말렸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끙 소리 한 번 안 내는 똘복인데 뭐하러 소리까지 들리는 비싼 버전 설치하냐고 퉁박을 줬었거든요. 제 반대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장 저렴한 캠을 설치한 거였는데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풍경을 보니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대체 저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앉아서 한참을 그 장정들과 얘기 나누던 새엄마는 일어나서 한 남자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대체 왜 캠을 설치를 안 했던 걸까요? 다른 두 남자가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화면만 흘러갔고 그동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나온 새엄마는 옷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가디건을 정돈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가다듬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도 모르게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믿을 거 하나 없다더니 저희 아빠 운신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누워 계신데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매불망 새엄마만 기다리고 계신데 말이죠. 장정 중 한 사람과 안방에 들어갔다 나온 새엄마는 또 다른 장정을 데리고 아빠가 서재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남자들이랑 방마다 돌아다닌다고? 와, 정말 이거는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쫓아 들어가 머리 끄덩이를 잡고 휘두르고 싶었지만 일단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화면 녹화가 되고 있었으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서재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나온 새엄마는
이번에는 남자 셋을 데리고 거실 한복판에서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의 각도가 조금만 낮았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다 보이는데 각도가 변하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비명을 손으로 간신히 막아야 했습니다. 글쎄 거실 바닥에 새엄마가 벌러덩 누워버리는 거 있죠. 바닥에 누운 새엄마는 카메라에는 보이지도 않고 위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남자 셋의 등만 카메라에 계속 보였습니다.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현장이었던 거죠. 너무나 기가 막혀 일단 화면을 껐습니다. 아주 더러운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 눈을 씻어버리고 싶었죠. 비록 옷을 벗은 것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도 없었지만 제 눈으로 본 그 광경은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장면을 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캠 프로그램을 제 핸드폰에 깔고 아빠 핸드폰에서는 지워버렸습니다. 아빠에게는 캠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서 연결이 안 된다.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때 보여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불륜은 정황 증거보다는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 정확한 상황을 잡아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속이 터졌지만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상황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괜히 의심만으로 덤볐다가 오히려 발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잡아내기가 힘들 테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새엄마가 병원을 비울 때마다 바로바로 캠을 열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정 셋은 거의 매번 카메라에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한 명만 있을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세 명 다 있을 때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늘 그 셋 중에 하나는 새엄마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행동만으로 많은 걸 유추해야 하니 순간순간 너무 속이 터졌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던 어느 날 결국 결정적인 장면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3일쯤 지켜봤을 때였습니다. 기존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 드디어 집 살림을 들고 튀는구나. 이거 집까지 날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뛰어갔죠.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가구를 나르던 남자들과 그 가운데 있던 새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의 손때가 묻은 침대와 소파 그리고 서재에 있는 책상들이 모두 정리된 채 집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요? 아빠는 괜찮아? 지금 아빠 걱정하는 사람이 이러고 살림 들고 튈 생각을 해요? 살림을 들고 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지금 며칠을 지켜봤는데 남자들 드나들고 남자랑 방에 있다가 나오고 뭐야? 술집에서 논 게 아니라 술집 다녔던 가락이 나오는 거였어요? 조금만 진정하고 내 얘기 조금만 들어보자. 제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새엄마가 당황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아빠 혼자 간호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얘기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이걸 다 정리하는 게 너무 급했어. 무슨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아빠 죽기를 기다렸어요? 대체 아빠 물건들을 왜 다 빼는 건데요? 그랬더니 새엄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자들의 표정이 몹시 당황한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그중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오해가 좀 있으셨네. 저기 이거 좀 보세요. 그러면서 아빠의 서재를 열어주는데 거기에는 상자도 뜯지 않은 가구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의료용 가구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어 당황한 얼굴로 가만히 새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새엄마가 눈물을 글썽글썽 머금은 얼굴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나 아빠 얼마 안 남은 거 알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알고. 그래서 아빠 마지막 소원 들어주고 싶었어. 차가운 병원보다 그냥 한평생 자기가 살았던 집에서 마지막 시간 보내고 싶다는 소원.
다행히 예전에 호스피스 교육받았던 것도 있고 며칠 전에 선생님하고 얘기도 했어. 아빠 드셔야 되는 진통제랑 진통 패치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냥 계실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한 거야. 있잖아. 아빠 집으로 모셔오자. 새엄마의 말대로 서재에는 아빠가 써야 하는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욕창 방지 시트가 있는 환자용 침대서부터 몸을 지탱시켜 줄 수 있게 등받이가 다른 것보다 좀 더 높은 휠체어, 그리고 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패드에 기저귀까지 한가득이었죠. 게다가 죽어가는 근육에 인공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근육 자극기계, 산소 발생기,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계까지 개인이 살 수 있는 건 다 마련한 듯 했습니다. 순간 목이 메어오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민망해서인지 당황해서인지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이게 뭐예요? 아빠, 호스피스 병원 못 가. 그것도 말기인 사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병이 있더라. 그리고 아빠는 호스피스 병원이건 어디건 그냥 집에 오고 싶으신 거니까. 똘보기가 저기 앉아 있고 그냥 풍경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집에 남자들 들락거렸던 거예요? 제 말에 새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뛰어왔는지 그제야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가 똘보기를 보고 싶다 해서 팩캠을 켰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들이 찍혔는지, 그걸 보고 이 며칠간 얼마나 제가 지옥 같았는지 말이죠. 그러자 새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해. 워낙 옆에서 아빠 잘 돌봐주고, 그리고, 여튼 내가 들어와서 아빠랑 서먹해지고 소원해지기도 했잖아. 만약에 아빠의 마지막에 옆에 있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너여야겠다고 생각했어. 아빠랑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같이 추억도 나누고. 그래서 피해줄 겸 나 혼자 준비한 건데 그게 이런 오해를 줘서 마음 아프게 했을 줄 몰랐어. 미안해, 어? 그제야 저는 찬찬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빠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셨던 거실은 침대가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싹 비워져 있었고, 똘보기가 늘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소파는 침대 맞은편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각종 기계 전원이 연결될 수 있게 텔레비전 위치도 바뀌고, 안방 침대가 나간 곳에는 휠체어나 환자용 욕조같이 큰 물건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집 전체가 아빠만을 위한 맞춤 병실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제야 새엄마가 누웠던 자리가 아빠 침대가 들어올 자리였고, 아빠가 편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지 먼저 누워서 확인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부들과 방에 들어갔던 것도 안의 사이즈를 재고 각종 기기를 설치할 자리를 보고 가늠하기 위해서였고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장정들이랑 웃으며 얘기를 나누니 제 꼬인 마음과 모질게 뜬 눈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리가 없었겠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숨을 고르자 새엄마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와 새엄마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던 인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준 거죠. 복도로 나와 나란히 선 채 저는 새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크고 못된 오해를 했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거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나 정말 괜찮아. 그동안 제가 엄청 못되게 하고 그랬는데 왜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랑하니까. 나 정말 사랑해, 너희 아빠. 그렇게 말하면서 새엄마는 제 손을 꼭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사시는 아파트 끝에 비상구 계단이 있는데 바깥과 바로 연결된 외부형 계단이라 가끔 이곳에서 비밀 얘기도 하고 연애도 하는 나름의 공간이 있거든요. 저도 연애할 때 종종 그런 곳에서 사랑을 속삭이곤 했던 추억의 공간입니다. 새엄마와 그 공간에 함께 있을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새엄마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상황에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또 이때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빠 만날 그쯤에 사실 나 2번 파혼한 상태였어. 하나는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 펴서 청첩장까지 찍어둔 상태에서 결혼을 깼고, 몇 년 뒤에 만난 남자는 이름까지 다 거짓말을 했더라고. 그러니 내가 어땠겠어.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 아주 내 인생의 빈정이 확 상했지. 새엄마는 그 계단에 앉아 바깥을 보며 제 손을 잡고 찬찬히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복도 끝, 저희 집 안에서는 각종 가구와 기기들이 설치하느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지만 저랑 새엄마가 서 있는 그곳은 그냥 그 얘기를 나누기에 적합한 고즈넉한 공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우리 둘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남자에게 2번을 세게 댄 새엄마는 다시는 남자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즐기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들이 술 먹자고 부르는 곳에는 무조건 가서 참여를 했대요. 3번쯤 갔던 노래주점에서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그룹이 오더니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조인하자고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만차 다 귀찮아서 그러려면 그래라 라고 신경도 안 썼답니다. 그런데 그 팀에 저희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좀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여자들 있는 곳에 놀러 오면 좀 추근덕거리고 이상한 뻘소리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빠 그냥 구석에서 얌전히 술만 드시더래요. 오히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왜 아저씨는 거기서 술만 먹고 있냐 그랬더니 글쎄 저희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고 논 거, 우리 딸이 알면 나 엄청 혼날 거예요. 우리 딸한테 혼날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 신기하고 인상 깊었대요. 뭔가 다른 남자랑 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나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그날 아빠한테 명함 한 장 달라 그래서 본인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아빠도 새엄마도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새엄마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만난 네 아빠. 내가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정말 다르더라고. 이 남자라면 내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프로포즈도 사실 내가 먼저 했거든. 그랬더니 네 아빠가 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가 결혼은 할 수 있는데 대신 재산은 못 준대. 그래서 내가 재산 필요 없다고. 그런데 그 얘기 갑자기 왜 하냐고 그랬지. 혹시 내가 재산 노리고 달려든 꽃뱀인 줄 알았냐고 서운해서 그렇게 따졌거든. 근데 네 아빠가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 어쨌거나 이해심 많고 착하더라도 다 늦은 나이에 새엄마 생기는 거 분명 마음 한구석에 서운할 텐데 재산까지 확 줘버리면 그 마음의 응어리가 질 것 같다고 말이야.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자기 딸 생각해서 재산은 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 근데 나한테 돈을 못 준다는 말보다 네 생각을 먼저 하는 그게 나한테는 그냥 좋아 보였어. 뭐랄까, 매사에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면 정말로 잡음 없이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 그래서 네 아빠랑 결혼한 거야. 가족 되고 싶어서. 새엄마의 말을 다 듣고 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캠 프로그램을 켜서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잘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눌한 말로 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갈래. 네 엄마랑 똘보기가 있는 집으로 갈래. 집. 저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주치의는 지금 병원에서 나가시면 위험하다며 가정 임종 자기는 권유하지 않는다고 재차 만류하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저는 이미 새엄마가 다양한 진통제와 패치 처방해 주신다는 약속받았다고 그냥 퇴원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셔서 일단 그렇게 해드리겠다고는 했는데, 사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제가 처방해 드릴 수 있는 그 용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과 다양한 진통제를 맞으셔야 고통이 덜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할게요. 하루를 살더라도 저희 아빠 원하는 곳에 가서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퇴원 절차를 밟아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아빠가 바뀐 집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몹시 행복해 하셨습니다. 새엄마가 깜짝 놀라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고 자기가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올 수 있냐냐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꾸며놓은 집이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본인이 빨리 동의서 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퇴원 서약서도 쓰고 연명치료 안 하겠다는 것도 동의하고 병원에 책임 묻지 않겠다는 서류에도 사인하고. 어휴, 우리 아빠 아주 손에 힘이 딱 들어갔던데요. 새엄마가 제 얘기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랬어? 그래. 근데 엄마라고 했네. 뭐, 아빠랑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엄마지 뭐. 살짝 민망해진 제가 아빠 휠체어를 드르르 끌고 침대로 갔습니다. 아빠는 평소에 풍경 보며 행복했던 거실 침대를 보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살 것 같다. 또박또박한 아빠의 말을 들은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희미한 혼수 상태에 빠지신 아빠는 매일매일 조금씩 숨도 늦어지고 잠자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한 번씩 아주 잠깐 정신이 들 때마다 눈에 띄게 사그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몸 밖으로 나오는 것들도 색깔이 검게 변하고 저랑 새엄마는 직감적으로 아빠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빠는 촛불이 조금씩 몸을 녹이면서 사그라드는 것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랑 새엄마는 정말 끊임없이 아빠 옆에서 떠들었습니다. 서로 내가 더 아빠를 사랑한다, 네가 더 사랑한다 다퉈보기도 하고 각자가 경험한 아빠와의 추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다 할 얘기가 떨어지면 각자 숨기고 있던 비밀까지 털어놓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 몰래 담배 피웠던 것, 제 첫 키스가 사실은 아빠 친구 아들이었던 것까지 싹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하듯 아빠 옆에 앉아 얘기를 시작하면 저녁 10시는 되어야 수다가 끝났어요. 밥도 각각 밥그릇에 반찬 싹 덜어와 비빔밥처럼 만들어 먹으며 한시도 아빠 옆엔 누구 하나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희 얘기를 다 듣고 계신지 희미한 웃음을 띠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점점 변해가셨어요. 사람이 끝까지 열려있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빠가 끝까지 저랑 새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랬거든요. 다행히 아빠는 저와 새엄마가 양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 그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걸 확인하자마자 새엄마 아빠를 붙들고 펑펑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병원에 있었으면 더 살 수 있었을까? 내가 괜히 데리고 온 걸까? 저는 그런 새엄마에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에 있었던 것보다 10만 배, 100만 배는 더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에 우리 아빠 너무 평화롭게 가셨어. 아, 분해. 이런 생각 내가 했어야 나중에 나 낳아준 엄마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자랑하는데 그걸 못하겠네, 내가. 그거 내가 다 네 생각이었다고 옆에서 편들어 줄게. 우리 아빠 같이 잘 보내드리자, 응? 저는 미리 알아둔 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안 의와 함께 집에 찾았고 병원에서 미리 소견서를 떼둔 덕분에 별다른 절차 없이 아빠를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새엄마는 서로 의지하며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새엄마는 저한테 조심스레
혹시 집에 들어와 같이 살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집에 혼자 사는 것도 너무 싫은데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 친엄마의 흔적을 마음대로 지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이죠. 그냥 확 이사를 해버릴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또 마음에 땡기지가 않는다며 저한테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하도 수다를 떠는 바람에 제일 친한 친구보다도 제 소개기, 비밀 얘기를 다 아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 새엄마가 되었거든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새 너무 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엄마도 제게 그 어떤 친구보다 제가 편하다며 저만 괜찮다면 오래오래 같이 한 집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나 맘에 드는 남자 나타나면 동거할 건데? 뭐? 동거? 네가 미쳤구나. 무슨 동거를 해. 제대로 된 놈이 신고도 없이 덥석 데리고 살면서 속 뒤집으면 어쩌려고. 절대 안 돼. 네 아빠 무덤에서 일어날 일이야. 안 돼. 뭐야? 그때는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일단 살아보라고 하더니. 안 돼. 여튼 안 돼. 네 아빠 봐라. 내가 마음에 든다고 했더니 책임지겠다고 딱 혼인신고부터 했잖아.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남자야. 책임지겠다. 내가 내 삶에 드리겠다. 그러는 남자. 그런 놈 만나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동거는 무슨 얼어 죽을? 안 돼. 저는 그런 새엄마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비로소 진짜 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행복하기도 하고 아빠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정말 행복해 하셨을 텐데 안타깝기도 했죠. 하지만 저희 아빠 아마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어보려고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새엄마랑 같이 아빠 납골당에 가려 합니다. 그거 가지고 몇 시간 전에 싸웠어요. 저 아빠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평생 안 입던 레이스 달린 핑크색 원피스를 샀는데 아니 새엄마가 자기가 그거 입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저한테 치사하다고 툴툴거리는데 꼭 자매가 옷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둘이 투닥거리다가 지금 각자 방에서 씩씩거리며 마음 다스리는 중입니다. 뭐 몇 시간 뒤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해놓고 저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저는 또 민망한 얼굴로 나가서 밥 먹고 슬그머니 원피스 밀어줄 거고요. 그렇게 저와 새엄마는 자매인 듯 모녀인 듯 그런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 이런 우리 모습 보면서 좋아하고 계시겠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